달 궤도 너머 깊은 우주 공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실험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꿈꿔온 시공간의 터널, 바로 웜홀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거든요. 이 혁명적인 기술만 있으면 몇 시간 만에 수백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왕성 근처에는 이미 성공을 축하하기 위한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이 탑승한 실험선이 웜홀 입구로 향하고 있었죠.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이 순간을 수십 년간 기다려왔고, 마침내 인류가 우주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시작은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웜홀의 실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본질과 현대 물리학의 한계를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양자 거품 속에서 웜홀을 끌어내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와 첨단 기술이 필요했습니다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이미 그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마침내 그 이론적 예측을 현실로 만들어낸 것이었죠. 이제 인류는 정말로 별과 별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종 점검과 조정을 마친 후 실험선과 그 안의 용감한 승무원들이 웜홀의 입구 구체를 향해 진입했습니다. 수많은 센서가 우주선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고, 지구의 관제센터에서는 긴장된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었죠. 지구에서 지켜보던 관측진들은 우주선이 점점 작아지면서 목적지인 4천억 킬로미터 지점을 향해 손쉽게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편 해왕성 근처에서는 리셉션 팀이 우주선이 다가오는 것을 확인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주선이 점점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죠. 무인 탐사선이 동일한 거리를 통과하는데 약 30분이 걸렸으니까 유인선도 비슷한 시간 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관측진들은 축배를 준비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주는 인간의 기대를 배신하는 데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주선이 속도를 늦추더니 완전히 정지해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나도 몇 시간이 지나도 우주선은 웜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흘러갔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양쪽 끝에 설치된 정밀 망원경들이 우주선이 여전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느리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우주선은 분명히 웜홀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이 예상했던 몇 시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것처럼 보였거든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구조선을 보낼 것인가요? 웜홀 생성 장치를 완전히 차단할 것인가요? 모든 선택지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질 것처럼 보였거든요. 웜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국적인 힘들 간의 극도로 섬세한 균형에 달려 있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함선과 승무원들이 산산조각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기다리는 것뿐이었죠. 구조선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그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웜홀을 강제로 닫는 것은 내부에 있는 우주선을 파괴할 수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승무원들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웜홀의 반대편 출구에서 우주선의 잔해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무려 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우주선은 여전히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죠.
수세기 동안 혹독한 우주 환경에 노출되어 외벽이 균열로 가득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했고 그들의 유해는 아직도 조종석에 묶인 채로 남아 있었거든요.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은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마침내 웜홀이 닫히면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분명히 과학자들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들은 중력과 양자 역학이 교차하는 복잡한 지점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가능한 모든 상호작용을 고려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예상과 다르게 작동했던 것이죠. 인류는 멀리 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우주는 여전히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웜홀이라는 개념 자체는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서 나타나는 해답이며 이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론 자체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불행히도 해왕성으로 향했던 시험 비행사들에게 상대성 이론은 우주가 실제로 그러한 시나리오를 허용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알려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웜홀을 만들어내려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메커니즘이 웜홀의 존재를 가능하게 만드는 걸까요? 반대로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웜홀이 정말로 우리를 별 너머의 꿈의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뿐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웜홀의 이론적 기초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공간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역사를 다루는 연구는 태초부터 하나의 간단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동시에 우리 세계의 비밀을 밝혀낸 천재들을 기리고 CERN의 실험이나 NASA의 과학 연구와 같이 이런 비밀들을 밝혀낸 기관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관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 훨씬 적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이 오늘날 우리가 웜홀과 같은 극한의 물리학적 현상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해주었거든요. 비평가들은 이 작품을 혼란스럽고 난해하며 터무니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앨런 포에게는 그의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었거든요. 그것은 1848년 그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평생 전업 작가로서 고군분투하던 그에게 최근 까마귀로 얻은 성공은 반가운 재정적 여유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걸작이라고 여기는 작품을 썼으며 이를 내 문학적 생애의 가장 큰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제목은 유레카였습니다. 이 작품은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오늘날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특히 그의 훨씬 더 유명한 시들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내용 속에서도 몇몇 구절은 이상하게도 예언적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약 3분의 2 지점쯤에서 포가 성간 공간의 광대함에 대해 논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공간과 시간이 하나라고 선언하거든요. 19세기 중반의 시인이 20세기 물리학의 핵심 개념을 예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의 관점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거의 1세기 후에 활동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뉴잉글랜드 시인의 사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정확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공간과 시간을 하나의 통합된 시공간으로 묘사했거든요. 포의 직관적 통찰이 과학적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1905년은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 즉 기적의 해로 알려지게 된 해였습니다. 그 해에 아인슈타인은 5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각 논문은 우리의 현실 인식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논문은 운동과 에너지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논문에서
길이와 시간의 측정이 관찰자를 기준으로 상대적이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공식화했죠. 이 혁명적인 이론은 절대적인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는 뉴턴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대신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 되었거든요. 이는 물리학 역사상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전 스승인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민코프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연구를 직관적인 기하학적 형태로 재현하여 우주를 4차원 객체로 제시했거든요. 하지만 포의 생각과는 달리 이 새로운 시공간은 공간과 시간이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하나의 통합된 실체의 서로 다른 측면이었죠.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스승으로부터 다시 한번 배우고 이 새로운 개념을 신속하게 받아들여 인간 상상력의 또 다른 거대한 도약을 성취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예상치 못한 세계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거든요. 이 이론은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더 이상 중력은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기하학적 효과였죠. 이는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언어로 말하면 시공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질과 에너지의 존재에 반응하죠. 시공간의 통합된 구조는 물질의 영향으로 휘어지고 뒤틀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시공간의 휘어짐은 물질의 운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로 수년 후 유명한 물리학자 존 휠러는 이 모든 것을 간단한 문구로 요약했습니다. 물질은 공간에게 어떻게 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공간은 물질에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려준다고 말이죠. 이 간단한 문장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을 완벽하게 포착했습니다. 우주는 물질과 시공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러한 상호작용이 바로 웜홀과 같은 기이한 구조를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력파라고 불리는 중력의 파동은 멀리서 일어난 대격변으로 인해 지구 위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그것들은 지나가면서 공간을 변형시키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원자핵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다면 지나가는 파동에 의해 부드럽게 늘어나고 압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LIGO 같은 중력파 검출기가 바로 이런 미세한 변화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포의 글과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도 아름답고 잊을 수 없으며 때로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단순한 자연에 대한 물리적 이론 그 이상이거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하나의 기계입니다. 먼저 물질의 특정 배열인 입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에 넣으면 답이 나오고 그 물질이 자신의 중력의 영향으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예측이 나타나죠. 마치 복잡한 계산기처럼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러한 물질 배열이 실제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물리학자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만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대체된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도 비슷했죠. 뉴턴에게 어떤 종류의 물질 배열이 있는지 말하면 방정식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원한다면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10,000광년 길이의 단단한 금속 막대의 중력적 영향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일광년 길이의 단단한 금속 막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뉴턴도 침묵할 것입니다. 물리 법칙은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거든요. 웜홀도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전의 뉴턴 법칙과는 달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간단한 방정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대신 그것은 서로 얽혀 있고 모두 비선형인 4차원의 10개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물리학계에서는 그것이 올바르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루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대신 아원자 및 천체 물리학 문제를 연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수학적 복잡성이 연구의 큰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선구적인 물리학자 J.J. 톰슨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한 언어로 설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물리학자들조차도 이 혁명적 이론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직후 약간의 진전이 있었지만 칼 슈바르츠 실트가 제1차 세계대전 참호 속에서 가능한 가장 단순한 물질 배열을 포함하는 해법을 찾아냈거든요. 전쟁의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경우 슈바르츠 실트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기계를 가져다가 태양계와 유사한 것을 입력했더니 태양을 둘러싼 중력의 세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 솔루션은 원래 태양계를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죠. 특이점의 가능성 말입니다. 물질의 덩어리가 특정 한계 이하로 압축된다면 계속 붕괴될 것이고 그 자체의 중력이 너무 강해져 일방통행막과 사건의 지평선에 둘러싸인 무한한 밀도의 단일점이 될 것이라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의 기계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내는 일은 물리학자들의 몫이었죠.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예측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한한 밀도라는 개념 자체가 직관에 반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 아이디어를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를 거부했거든요. 그는 1939년 논문에서 어떤 물체도 중력이 다른 모든 힘을 이길 정도로 줄어들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는 얼어붙은 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는데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별이었죠.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이론이 예측하는 극단적인 결과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제2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논문을 발표한 지 몇 달 후 오펜하이머는 그의 학생인 하틀란트 스나이더와 함께 연구했거든요. 그는 중성자별, 즉 가능한 가장 밀도가 높은 별의 최대 질량을 막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별들이 질량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죠. 오펜하이머의 호기심은 당시 물리학계의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인슈타인보다도 자신의 방정식을 더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와 스나이더는 아인슈타인과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모두 적용해보면 충분히 큰 별의 무한한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계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었습니다. 블랙홀의 탄생이었죠. 이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천체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문에는 별은 따라서 멀리 있는 관찰자와의 모든 소통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 오직 중력장만이 유지된다라고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논문을 발표한 바로 그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거든요. 그들의 연구는 수십 년 동안 잊혀졌고 오펜하이머 자신도
맨해튼 프로젝트와 그에 따른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천체 물리학의 미스터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과학의 진보를 방해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연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블랙홀은 실제했고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이 그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오펜하이머가 철의 장막 뒤에서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동안 소련 천문학자 이고르 노비코프는 방정식에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블랙홀에는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화이트홀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노비코프는 1935년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모스크바 대학교의 주요 직책을 빠르게 맡았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그 환경에서 물리학자로 일하는 것이 까다로운 일이었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연구는 소련 이념과 충돌하지 않아야 했고 국가가 지원하는 우선순위 연구를 위해 자주 불려나가야 했으며 전 세계 과학자 커뮤니티에 자신의 연구를 알릴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냉전 시대의 과학자들이 직면한 현실적 제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코프는 확실히 독특한 연구 분야를 추구할 만큼 충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1964년 그의 위대한 발견은 중력에 대한 단순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거든요. 물리 법칙의 시간 대칭성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공을 공중에 던져잡는 영상을 찍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손은 보이지 않고 공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영리하게 포착할 것입니다. 그 영상을 역재생하면 눈치채시겠습니까? 앞뒤 재생 모두 공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수학도 비슷하거든요. 그것들은 시간이 앞으로 진행되는지 뒤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중력은 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는 물리학의 근본적인 대칭성 중 하나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중력 법칙은 동일하게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특별한 해답입니다. 1964년 노비코프는 블랙홀 방정식을 역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입자를 영원히 가두는 대신 입자를 영원히 방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랙홀 대신 화이트홀이 될 수도 있었죠. 이는 블랙홀의 정확한 시간 역전된 버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대신 모든 것을 밀어내는 천체 말입니다. 노비코프는 천문 관측에서 나타나는 신비로운 밝은 광원을 설명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련에 있었고 철의 장막 뒤에 있었기 때문에 서구 과학자들은 그의 연구를 거의 무시했거든요. 화이트홀은 매우 기이한 존재, 어쩌면 블랙홀보다 더 기이할지도 모릅니다. 중심에는 여전히 특이점이 있지만 사건의 지평선의 반대인 안티 지평선으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끌어당기지만 결코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안티 지평선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것처럼 화이트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합니다. 완전히 반대의 성질을 가진 천체인 것입니다. 하지만 화이트홀이 처음 형성되었을 때 그 안에 있었다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밖으로 밀려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거든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마치 화이트홀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저항할 수 없는 거센 급류처럼 말이죠. 화이트홀은 완전히 텅 비어버릴 때까지 물질과 방사선을 계속 뿜어내다가 결국에는 텅 빈 특이점과 그 안티 지평선만 남게 됩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폭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가요? 화이트홀은 과거에만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지금은 바깥쪽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정확한 시간 역전 거울이거든요. 이 두 극단적인 천체가 연결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웜홀의 탄생입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시공간의 터널.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웜홀의 정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론적 가능성과 실제 안전성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